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시간에는 수학교과서 120쪽부터 123쪽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같은 모양의 과자 상자나 벽돌과 같은 물건을 빼곡히 넣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세어서 부피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단점은 무엇이었나요? 모든 상자마다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물건이 꼭 맞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 그 물건이 그만큼 많은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기나무를 넣기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쌓기나무를 쌓을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쌓기나무가 일단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쌓기나무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피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라고 했더니 여학생이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고 단위로 사용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5학년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로도 세로도 모두 1cm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이 안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부른다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부피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cm, 세로도 1cm, 그리고 높이도 1cm인 이 정육면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한번 교과서에 따라서 적어볼까요? 선생님도 써볼게요. 센티미터 위에 작은 3을 써주면 됩니다.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학책은 우리가 길이를 재면 당연히 1cm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닐 것 같고요. 필통도 마찬가지고 책가방도 리모컨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설탕은 혹시 각설탕은 커피나 차에 넣는 물건이 음식인데요. 크기가 작으니까 왠지 1세제곱센티미터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보래요. 그래서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쌓기나무를 모두 이용해서 상자 모양을 만들었네요. 첫 번째 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넷, 4개 이용됐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4개이면 4세제곱센티미터겠죠? 두 번째 쌓기나무는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뒤에 안 보이는 것까지 개수를 세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1층에는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4개의 쌓기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2층에도 똑같이 4개가 있으니까 총 8개의 쌓기나무가 있어서 8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나머지 3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까요? 잘 구했습니까? 세 번째를 선생님과 함께 보면 위에 있는 층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개가 있고요. 밑에 층에도 똑같이 있을 테니까 총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16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자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로 4개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개 그래서 총 16개가 있겠어요. 16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이 2층짜리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럼 16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2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쌓기나무의 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웠나요? 수를 세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학생들이 서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한 층씩 차례로 세웠어 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한 거냐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쌓기나무를 하나씩 16개를 세지 않고요. 가로로 있는 것 4개 세고 세로로 있는 것이 4개다를 세서 곱하기를 이용해서 구했지요. 그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2번 문제에 여기 3가지의 상자 모양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가로의 개수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로와 높이는 2층으로 계속 다 고정이고요. 2개로. 가로 부분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기선 하나, 2개, 4개로 계속해서 2배로 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1, 2, 그리고 4가 되었는데요. 부피의 차이는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4에서 8이 될 때 곱하기 2, 8에서 16이 될 때 곱하기 2가 되었네요. 그래서 가로가 2배씩 늘어나면 그때마다 부피도 2배씩 늘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학생의 질문에도 대답해 볼까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라고 했습니다.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부피가 변하게 될까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만약 이렇게 생긴 4개의 쌓기나무로 이루어진 한 층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쌓기나무가 가로로도 2배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2배로 늘어날 거고 또 세로로도 2배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층수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가로가 4칸이 될 거고요. 세로로도 4칸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의 그림이 약간 부족하지만 개수를 세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있었던 요 상자 크기의 부피는 4칸이니까 4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로와 세로가 2배로 변한 이 상자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여기도 4, 여기도 4이니까 4, 4, 16, 16개의 쌓기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6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배씩 모두 가로 세로가 늘어났을 때 부피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4세제곱센티미터가 16세제곱센티미터가 되었으니까 곱하기 4, 즉 4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3번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이렇게 생긴 상자 안에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쌓기나무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쌓기나무가 몇 개가 필요한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쌓기나무의 한 면은 모두 다 1cm이니까 6cm를 채우려면 여긴 6개가 필요했을 거고요. 4cm를 채우려면 이쪽으로는 4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 한 층마다 6, 4, 24, 24개씩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높이가 5cm이니까 5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24 곱하기 5 얼마입니까? 120이지요. 그래서 120개가 필요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쌓기나무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니까 그게 120개 있다면 1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그렇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었나요? 언제나 쌓기나무를 그림을 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언제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모든 변이 다 1cm인 정육면체가 가득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부피를 구하면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를 곱하니까 쌓기나무에 사용된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쌓기나무 하나마다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라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120개가 있으면 120세제곱센티미터, 100개가 있으면 100세제곱센티미터와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고 거기에 높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무엇이 나오나요? 네, 여기 밑면의 넓이가 나오게 되죠. 이 밑면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이니까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정육면체에서는 지금 한쪽의 변의 길이만 나와 있는데요. 정육면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가로와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 길이다 라는 뜻과 똑같네요. 그래서 가로도 5cm 그리고 세로도 5cm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 각각 5씩을 모두 곱해주면 나오겠네요. 5, 5, 25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5, 5, 25, 5, 20 그래서 125가 나오게 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정육면체가 나왔을 경우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려주더라도 우리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서로 똑같으니까요. 이 방법은 직육면체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 방금 배웠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1cm짜리 쌓기나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걸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느껴지지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휴직곽부터 두 번째 책, 마지막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세요. 잘 구했습니까? 우선 식을 한번 써볼까요? 15 곱하기 15 곱하기 15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요. 3375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책은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20 곱하기 27 곱하기 6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240 세제곱센티미터이죠. 마지막으로 컴퓨터 본체의 부피는 15 곱하기 40 곱하기 50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선생님도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얼마입니까? 3만 세제곱센티미터이지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수학 익힘책
80쪽부터 83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